현대사회 문제와 철학 3주차 첫 번째 차시 수업입니다. 자, 우리는 사물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철학은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질문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답을 잘한다. 만약에 두 사람을 제가 철학적 감각이나 센스, 능력을 제가 평가하자면 질문을 더 잘하는 사람이 좀 수준이 높다라고 저는 좀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특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위에 있는 세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찾아서 공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거 별로 하기 싫으니까. 공부란 말 자체부터 싫어요, 이미. 그죠? 그러나 공부를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재미있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자기가 찾아봐.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공부하는 걸 어떤 걸 찾아가는 과정만, 그러니까 답을 내는 과정만 보고 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궁금해야 돼요. 궁금한 게 왜 생겨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어떻든 간에. 질문을 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해요? 보통 수업 시간에 수업 끝나고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말 해요. 자, 수업 다 끝날 쯤 돼가지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학생들은 그러면 질문할까요? 대부분 안 해요. 왜? 첫 번째, 이때 질문하다가는 수업 빨리 마칠 수 있는데 수업 빨리 못 마치니까. 라는 이유 때문에 질문 안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다 이런 이유 되겠죠. 그죠?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진짜 궁금하지가 않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두 시간 수업 내도록 듣고 난 다음에, 이 수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이런 말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거야.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뭐가 궁금한지도 모르는 거야, 함께. 궁금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소한 특정한 부분까지는 나아가가지고, 그것까지는 아는 거예요. 알고 난 다음에, 모르는 부분이 생긴 거야.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이게 왜 그런지, 어떤 논리가 있는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궁금한 게 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이런 사람들은 지가 알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철학 수업과는 직접적 관계에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자녀분이나 가까운 사람의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지가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가 궁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걸 알게 만들어야 돼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재미있게 만들어야 돼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재미있다는 걸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니? 돈을 안 대줬니? 학원을 안 보내줬니? 과외 선생님을 안 붙여줬니? 도대체 왜 네가 공부를 못 하는데? 왜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님이 잘못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공부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식이 공부를 싫어하는 것은 99.99%가 다 부모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녀 탓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자기 자식이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본인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책 많이 사주고 책방 만들어주고 연구실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부모가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따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재밌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야, 이거 재밌어. 재밌으니까 한 봐봐. 안 봐요. 재미없는데 이미.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이 다 공부할 수 있게, 공부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딱 다 만들어져야 돼. 엄마 아빠가 책 보고 있어야 돼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부모들 다 따라하거든요. 처음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행위를 따라하기 때문에 애기들이 엄마 아빠가 책 보고 있으면 애도 같이 따라해요. 옆에 와가지고 다른 거 한 개 책 거꾸로 들고 뭔지도 몰라. 그냥 보고 따라해요. 따라하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가져줍니다. 이게 뭐다 뭐다. 애기는 좋아해요 그때부터. 그게 출발이에요. 공부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못해. 바로 철학은 궁금함, 질문을 잘 던져야지만 그 시작이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요, 한 4살 때쯤 되면은 막 던집니다. 질문. 궁금한 게 천지야.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저거는 왜 저렇게 돼? 주로 철학적인 질문은 뭐냐면 왜요? 왜? 근데 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간단하게 분류하면 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라는 왜예요. 이런 일이 왜 발생했어? 원인이 뭐야? 왜고. 두 번째는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돼? 목적을 묻는 왜가 있고요. 당신이 여기 왜 앉아 있어? 당신이 왜 공부해? 왜에 대한 목적에 관련된 왜가 있고요. 세 번째 왜는 뭐냐면은 이유, 근거를 묻는 왜예요. 이런 결론이 왜 나왔을까?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어. 라는 이유, 근거를 묻는 왜가 있어요. 철학은 이 3가지의 왜가 다 포함돼요. 저 하늘에 별이 왜 있어? 이 아이는 단순히 그냥 과학적인 원인만 묻는 게 아니라 별이 왜 있는지, 보통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성인들은 과학적인 원인만 묻는 질문이라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아이는 아니에요. 애기들은. 4살, 5살 애들은 이 왜는요, 목적을 묻는 왜일 수도 있고요. 원인을 묻는 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묻는 왜일 수도 있어요. 이유, 근거를 묻는 왜.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 국간, 내가 알고 있는 공부해가지고 과학적인 원인만 묻는 왜라고만 착각하면 안 돼요. 어른들은. 애한테 대답할 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문학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게 왜 별이 왜 있어? 저 별은 착한 사람들이, 아주 선한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별이 된 거야. 과학적으로 전혀 안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건 애한테 상상력과 궁금함을 다시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왜. 그러니까 단순히 이 철학적인 질문은, 아이가 묻는 질문은 하나의 대답으로 끝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계속 연달아 일어날 수 있는 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공부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드는 출발이에요. 병아리는 왜 죽어? 과학적으로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 이 답이 끝나죠. 그러면 또 애들 물어요. 모든 생명체들은 왜 죽어? 왜 죽어야만 해?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죽어야 되는지. 설명 못해요. 여기서부터 철학이다, 문학, 이 요소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 사물에 대한 지식, 바로 철학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인식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사물의 세계에 대한 인식. 이게 어떤 구조로 되는지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보통 사물을 인식할 때, 사물, 대상, 세계를 인식할 때 5가지 감각기관으로 인식하죠. 그죠? 눈으로는 사물의 모양, 사물의 크기, 사물의 색깔,
그죠? 이걸 보통 우리는 눈으로 보통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귀로는 소리에 대한 감각 자료죠. 그죠? 뭐 고음, 저음, 부드러운 소리, 거친 소리, 그죠? 큰 소리, 작은 소리, 이게 바로 귀로 듣는 감각입니다. 코로는 냄새를 맡죠. 그죠? 냄새로 받는 감각입니다. 혀로는 맛을 보는 감각이죠. 그 다음 피부로는 촉감이죠. 그죠? 충격도 마찬가지고. 통증, 이거 다 촉감입니다. 하여튼 인간은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죠. 간혹 우리 인간들 중에 5가지 감각기관 이상, 육감, 식스센서를 하죠. 그죠? 6번째 감각. 이 5가지 감각 넘어 한 가지 감각을 더 추가해서 육감이라 말하는데요. 육감. 근데 육감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몸으로 느끼는 육감. 그 육감이 아니라 6번째 식스센스의 육감입니다. 6번째 감각이라는 의미죠. 육감이라는 게. 근데 그거는 좀 과학적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그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무당들에게 주로 있는 감각이라는 의미로 많이 이해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물론 무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은 뭔가 느낌이 오는 경우 있죠. 그죠? 그걸 육감이라 하긴 하는데 그건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되는지 잘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이 사물, 대상을 인식할 때 5가지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우리 인식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감각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폰, 우리 앞에 스마트폰. 여기 있죠, 그죠? 이게 저는 한 2017년도에 샀던 스마트폰인데 벌써 한 6년째 쓰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여전히. 이 스마트폰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자, 이 스마트폰은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고 있을 때 다 똑같은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믿고 계실 거예요. 이 스마트폰 A라는 사물을 1이라는 분이 이 사물을 눈으로 보고 계시겠죠. 그죠? 지금 이 수업을 수강하는 수많은 수강생들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 1이 보는 스마트폰을 A1, 두 번째 분이 보는 스마트폰을 A2, 스마트폰 A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1번 분께서 이 스마트폰을 보는 내용과 감각과 2번 분께서 이 스마트폰을 보는 감각이 같을까 다를까요? 대부분들 다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화면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 앞에 오셔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몇 분이 동시에 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똑같은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상식이잖아. 근데 실제로 진짜 그런가? 아니란 거예요. 같지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시각적 능력이 다 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색도 있잖아요. 색깔도 지금 이 색깔이 제가 껍데기 좀 벗겨볼게요. 케이스를. 이 색깔이 검정색이죠. 그죠? 검정색인데 말은 검정색이란 말로 같지만 그 검정색에 해당하는 실제 색깔은 사람들이 보는 다 다르게 봐요. 진짜 색에 민감한 사람은 이 검정색이라 또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해냅니다. 똑같은 색. 제가 중학교 때 그림을 그렸는데 전 그림 잘 못 그렸어요. 특히 색칠을 잘 못했어.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미대 갔는데 이 친구는 색깔을 굉장히 미세하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명암 처리를 그러니까 검정색이라도 똑같은 검정색이 아니야. 다 다르게 표현해요. 미세하게. 그리고 사람들도 아까는 금방 이제 색깔에 대한 민감도를 말했죠, 그죠?
색깔을 못 보거나 보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색맹 또는 색약이라 하죠. 색약. 그죠? 특정한 색깔에 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 색약. 아예 못 보는 분. 색맹이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가장 제가 많이 봤던 색맹이 정녹색맹입니다. 정녹색맹. 그러니까 붉은색과 초록색을 녹색을 서로 구분 잘 못하는 분들. 보통 우리 운전면허 시험 치면 색명 검사하잖아요. 왜냐? 신호등이 녹색, 노란색, 빨간색이죠. 녹색과 빨간색 구분 못하면은 운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교정하는 뭐 안경을 있다면은 그거 쓰고 보면 괜찮겠지만은 항상 그래서 우리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색명 검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색명 검사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보건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줄 쭉 세워가서 학생들 한 명씩 앞에 나와가지고 책 펴서 이렇게 이게 뭐냐 숫자 2, 가나 다 또는 그림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저는 그게 생명검사인지도 몰라요.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건데 내 앞에 친구가 숫자 5예요. 빨간색 바탕에 녹색 글자예요. 말을 안 해. 뒤에서 는 어이가 없잖아요. 장난하나 얘 지금? 바보야? 얘 똑똑한 친구인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책 펴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뒤에서 답답해가 야 임마 오 하니까 앞에 선생님 야 김우진이 너 이 새끼 너 잠깐 뒤로 나가 있어 막 야단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앞에 있는 친구가 장난을 잘 알았어요. 그 생명이란 전 검사라는 걸 지금 아예 몰랐으니까 나중에 야, 너 왜 장난쳐? 어? 오잖아, 오. 왜? 얘는 심각한 거야, 그때부터. 빨간색과 녹색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얘 입장에서 생명입니다. 다르게 봐요, 여러분들 사물을.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흔히 하는 정상 범위에 있는 그 색깔을 구분하는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들 다 하더라도 다 똑같이 색깔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럼 우리는 다 똑같은 색깔을 본다고 우리는 착각할까요? 바로 개념 때문에 개념. 검정색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다 공유하고 있어요. 파란색이라는 개념을 다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 파란색에 해당하는 실제 색깔은 다 다른 색깔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하더라도 파란색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사물을 본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동일한 사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 똑같은 소리 듣는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색깔을 우린 다 다르게 들어요. 색깔이 아니라 소리를. 사람마다 듣는 음역대, 잘 듣는 음역대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다른 동물들의 감각은 오죽할까요? 박쥐는 시각적인 능력이 많이 퇴화됐다고 하죠. 밤에 박쥐가 잘 보잖아요. 그죠? 낮에는 잘 못 봐요. 그리고 초음파를 쏘아가지고 그것이 돌아오는 초음파가 뭡니까? 우리가 듣는 음파의 그 음파 주파수가 넘어서는 우리는 인간은 못 들어요. 그런데 박쥐는 우리가 인간이 못 듣는 그 주파수 너머에 있는 소리를 감지해요. 앞으로 쏘아가지고 돌아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 감각을 아는 거야.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은 그런 거 없어요. 박쥐에게는 그게 있어. 다르죠, 그죠?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돌고래도 듣는 소리가 우리 인간 듣는 소리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뱀 같은 경우에도 눈은 있지만 눈으로 뱀이 인식하는 사물 방식과 우리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우리 인간에게 없는 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또 있어요. 뱀이 혀를 이렇게 막 내밀죠. 내밀어 촥 하잖아, 그죠? 왜 그럴까요? 뱀은 혀를 통해서 열을 감지하고 적외선을 감지해. 보통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 밤에 그 카메라 감독들이 막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그 적외선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그 결과물이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해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적외선일까요? 검정색과 파란색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적외선을 못 봐요. 단지 그 카메라가 적외선을 감지하는 카메라고 빨간색과 검정색은 가시광선이에요. 적외선의 정보를 가시광선의 정보로 변환시켜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야. 그게 바로 적외선 카메라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빨간색은 적외선이 아니라 가시광선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각적 능력은 가시광선에 불과해요. 근데 빛의 정보는 가시광선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알파선, 감마선, 엑스레이, 엑스선, 굉장히 빛의 정보가 많아요. 우리 인간이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빛의 정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학의 눈부신 발달을 위해 가지고 빛의 정보를 많이 우리가 분류해내죠.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정보와 여전히 감지 못하고 있는 사물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달라요. 우리가 보는 시각과 벌이 보는 시각이 같을까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들 벌눈 현명을 한번 보십시오. 확대해가지고 벌눈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개가 눈에 박혀있는 거 보이지만 각각 하나의 눈 보면 작은 눈이 굉장히 많이 박혀있어요. 다르게 볼 거야 아마. 벌이 보는 세계와 우리 인간이 보는 세계는 달라요. 우리는 다 똑같은 세계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다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하나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 존재하는 수만큼 세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힘듭니다 벌써. 쉽지 않습니다. 이 철학입니다 이게 벌써. 여러분들 이제 철학에 한 발자국 살짝 드디어 디딘 겁니다. 자, 사물 자체는 진짜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그죠? 이거는 그냥 감각이에요. 여러분의 감각 자료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물들, 물리적인 세계들은 진짜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각각 개인들이 인식한 세계예요. 바로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대상들은 모두 사물 자체가 아니라 뇌 안에서 재구성된 이미지, 즉 감각 자료들, 센스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물 자체를 단 한 번도 인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물은 결국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수용된 정보를 뇌가 재구성한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자, 볼까요? 코로는 후각, 눈으로는 시각, 혀로는 미각, 귀로는 청각과 평형감각, 피부는 체감각. 각각의 신경세포를 통해 가지고 척수, 뇌관, 변연, 피질, 그다음에 심피질, 시상 이렇게 다 마지막에는 다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의 코에 연결된 신경세포, 시냅스, 뉴런과 시냅스, 코에 연결된 신경세포인 바로 뉴런과 시냅스, 혀, 귀, 피부 각각 이런 신경세포들의 연합과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계들은 뇌에서 지금 재구성된 거예요. 마지막엔 뇌에서 다 형성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물이죠, 그죠? 이 물이 내 눈 앞에 내가 손으로 잡고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그러나 내 눈앞에 있다고 표현하는 이 정보들은 실제로는 뇌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마음에도 뭐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하든 뇌로 하든. 뭐 마음이 있다고 믿는 분들은 뭐 마음 안에 이게 있다고 표현할 거고,
마음은 결국 다 뇌의 활동이라고 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은 이게 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은 내 눈앞에 있다, 나 바깥에 있다고 말하는 이 사물들은 결국은 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작용들이라는 겁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물 자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 인간 인식할 수 있는 것만큼만 인식한 내용, 감각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출발입니다. 네. 철학의 우리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출발입니다. 쉽지 않죠, 부터. 네. 오늘은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오늘이 아니라 이번 차시는. 자, 2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